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이라고 하네요. 부러움은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부러움은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두고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인데요. 현실 속에서 열등감과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남보다 가치 없게 낮춰 평가하는 마음인데요. 이 부러움이 열등감으로 변하는 건 바로 비교를 하기 때문이죠.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부러움도 부정적인 열등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것도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회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에 따르면요. 무언가 배울 필요가 있거나 닮고 싶은 대상을 발견했을 때 부러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교하려는 마음을 꼭 참아야 그 부러운 마음을 나의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 그 방향으로 노력해 나아가면 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7월의 첫날이네요. 7월 1일. 자,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오프닝으로 부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김경민 님이 당첨되신 분들이 부럽네요. 자,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좀 많이 찾아가야 할 텐데요. 경제상식 퀴즈 잠시 후에 내드리고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만나시는 날이죠. 최근에 정부가 갑자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발표를 했죠. 6월 27일에 발표하고 28일부터 시행. 집값을 잡아보겠다라는 건데요.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혹시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나 불편함은 없을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또 종이 빨대를 도입했던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꽂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부 정책도 오락가락하면서 현장에서 기업들도 또 소비자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과연 이 친환경 정책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여러분도 의견을 주세요.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97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 가동을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있는데요. 40년 넘게 에너지를 공급하다가 2017년에 그 운영을 중단했고요. 마침내 해체하기로 그 승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원전 해체 작업이 쉬운 게 아니죠. 2037년쯤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원전을 해체하는 사례이고요. 상업 원전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라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전 해체 시장이요. 550조 원 규모라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국내 원전 1호기 이름이죠.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리의 이름입니다. 네, 한 글자입니다. 한리.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좀 많이 드리는 좋은 연결고리가 되어드려야 할 텐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고 다시 들으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도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나스닥과 S&P 500은 이틀째 전고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관세 협상 유예 종료 지금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불고 있습니다. 이날은 캐나다가 굴복을 했습니다. 네. 당초 미국의 테크 기업을 상대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하겠다라는 걸 철회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전 세계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이제 상호관세 유예 앞두고 공세를 좀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캐나다처럼 유연하게 풀리겠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건데 어쨌든 다우지수가 0.63% 올랐고요. 나스닥이 0.47%, 대형지수지 S&P 500 지수도 0.5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90일 유예했는데 합의 이룬 건 영국. 중국은 뭐 됐다고 한 데도 있고 뺀 데도 있고 아직은 희토류가 좀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안 됐다. 이게 모든 국가와의 합의가 이제 이 상태에서 지속이 되면 가장 피해는 사실 미국이에요. 모든 국가들의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 미국의 소비자들 특히 한국은행이 지금 분석한 걸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하반기에 더 두드러져서 성장세로 영향이 될 텐데 여기에다 중국 유럽연합이 보복한다면 가장 큰 타격은 미국이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업종별로는 이제 블루칩 중심의 은행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지금 대형은행들에 대해서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 최악의 사정을 가정해서 최악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견딜만한가를 했더니 통과 패스라는 이제 진단이 나오니까 대형은행들 많이 올랐고요. 네. 엔비디아도 6거래일 연속 올라서 지금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미국의 국채는 그 국채 금리는 떨어졌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도 지금 96까지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는데요. 중동의 긴장이 완화됐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 기대감으로 8월 인더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는 배럴당 65달러대, 북해산 브렌트유도 67달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로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070선 회복을 했는데 오늘 출발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뭐 4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상승폭을 점차 확대하면서 3,114까지 올라서 1.4%, 코스닥도 한 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785인데요. 어제는 개인이 좀 사고 지금 개인이 좀 어제는 팔았는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반도체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던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면 삼성전자가 좀 오르고 있고요. 오늘은 건설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100 넘어서서 3,117 코스피가 쭉쭉 달려가고 있고요. 그러면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어떨 것인가? 한미 간에 3차 실무 협의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주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네. 3차 이제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뭐 뚜렷하게 어떤 이제 이 해법을 찾았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다만 새 정부 측 인사가 첫 미국 측과 협상 라인을 구축했다라는 것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시한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쪽의 기술적 협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미국 측이 워낙 완강하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일로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물론 지금 뭐 실무진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9월 1일까지도 약간의 유예 가능성은 시사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대로 기본관세 10%, 상호관세 최고 50% 부과할 뜻을 전 200여 개 교역대상국의 우편물을 발송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 예전과 같은 이제 우리는 무관세였지 않습니까? 제로 퍼센트 관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율의 관세가 이제 노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미국 측이 계속해서 이제 관세 부분 그리고 이제 비관세 부분 비관세 장벽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제 해소하라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30개월 이상 쇠고기라든가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그리고 쌀값 문제 여기다 약값까지도 이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단 7월 8일까지 협상이 완료한 국가가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우리는 물론 연장받을 가능성은 뭐 불확실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상 기간을 좀 늘리면서 실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뉴스 이어지고 있는데 그 서한을 보내겠다라는 건 25%, 뭐 50% 같은 고율의 관세를 그래요. 매길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위협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우선 협상 대상국 중에서도 가장 지금 말 안 듣는 게 일본. 처음에는 가장 먼저 협조를 했다가 협조했다가 지금 7번이나 이제 이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틀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본은 대놓고 아니 쌀도 부족하다는데 쌀 수입도 안 하고 여기다가 이 자동차의 경우는 거의 뭐 너무나 많은 현격하게 이제 자동차 수출입이 차이가 있다라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선거를 앞둬서인지 예전처럼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좀 세게 나가고 있죠. 사실 그 쌀과 자동차 부문은 또 우리에게 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리고 오늘 1일이지 않습니까? 매월 1일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6월 수출입 동향 잘 나왔네요. 산업부에 따르면요. 수출은 작년보다 4.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3.3% 증가했고요.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이 증가한 긍정적인 흐름이었고 그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거의 150억 달러에 이르렀네요.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 하는데 다만 이게 반도체 부문의 품목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선수요가 좀 몰린 건 아닌지 일시적인 건 아닌지 이게 또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것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미국의 제약업계가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된 정책을 또 지적하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상호관세 D-Day가 이제 앞두다 보니까 미국의 제약업계가 지금 협상 당사자인 USTR 미 무역대표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네. 뭐냐? 핵심은 한국의 건강보험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불공정하게 약값을 낮추고 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제약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단체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의 이 불공정한 약값 정책을 개선해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지금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바이오 의약품, 반도체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미국 안보에 얼마나 해를 짓고 있는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이제 관세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도 이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연구개발비를 미국에 떠넘기는 거. 그러니까 원조는 미국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복제약을 가져와서 싸게 저렴하게 만들어서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임승차를 막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약값이 지금보다는 더 높게 인상 요인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값을 낮추려고 하는 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너무 약값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걸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상황은 비슷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7월 1일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꽤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마 이제 직장인분들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분들이 아마 관심 있게 들으면 좋을 소식인데 오늘부터 이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동안도 이제 문화체육부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나는 1:1 강습을 받았다, PT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절반만 공제 대상이 포함이 되고 이게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용 가능한 미리 신청한 체육시설인지 아닌지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국에 한 1,000여 곳이 대상이고요. 두 번째 바뀌는 건 이제 반사회적인 불법 대법의 계약 경우에는 이게 무효가 됩니다. 고금리, 성착취, 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되는데 이런 이제 미등록 대법업체의 경우는 앞으로는 불법 사금융 업자로 명칭이 바뀌어서 처벌 수위도 올라가는데요. 최고 10년 징역형 또는 5억 원으로 벌금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양육비를 이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가 이제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는데 한 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했다. 이럴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대상이 이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이고요. 가상자산도 재산에 포함시키겠다. 그러니까 현격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인데 이 양육비 이행자 명단 공개까지 한 소명 기간을 한 열흘 정도로 단축해서 신속하게 이제 대금이 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왔습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기자 그리고 강푸른 기자까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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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푸른 기자님은 어디 쪽 출입하세요? 저는 지금 과학팀에서요. 뭐 IT라든지 통신사, 뭐 AI 이런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 있을 때 더 많이 또 제가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가 이게 금융 정책이라고 봐야 될지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야 될지 좀 중간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나왔죠. 근데 그게 대출 규제였습니다. 6월 27일에 갑자기. 이걸 좀 강푸른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뭐 워낙 파격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총액 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는 15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주담대를 금지했었는데 앞으로는 내가 사려는 집이 얼마든 내 자산 소득이 얼마든 무조건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예전엔 40년까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30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수도권이랑 규제지역에 집을 샀으면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세를 안고 전세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집을 이제 계약 유지한 조건에 살 수도 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진 거고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 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아예 LTV가 0%여서 추가로 만약에 집을 사고 싶으면 대출 없이 100% 현금으로 사라는 뭐 이런 이제 대책도 같이 나왔고요. 뭐 정부 대출, 이제 정책 대출, 디딤돌 대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게 가계 대출 증가의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신상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4억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신혼부부 디딤돌, 생애 최초 디딤돌 이런 것들이 다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지역은 6억 원 초과된 대출은 못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DSR도 있고 DTI도 있고 LTV도 있는데 그거 무관하게라는 거죠. 다 필요 없어. 6억이야. 왜 갑자기? 6억? 예, 왜 6억일까?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주택담보대출 40년 못 받죠. 이제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40년을 받으면 매달 분리 상환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DSR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30년까지만 되는데 이렇게 되면 6억을 받았을 때 아마 한 300만 원 정도 원리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1억 정도 버는 가구라면 이 정도가 상한이다. 그러니까 1억보다 더 번다고 해서 당신들에게 대출을 더 내주지 않겠다. 더 많은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6억이면 서울에 있는 주택의 한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2억 안팎이라면 절반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서울에 있는 평균 아파트보다 비싼 값의 아파트를 사면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더 받게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6억이라는 숫자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는 숫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이기는 해도 뭔가 정밀하게 등장한 숫자 6억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왜 6억인지 네. 왜 7억인지 왜 5억은 아닌지 왜 7억은 아닌지 이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6억이라는
정액 규제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늘 정률 규제였죠. LTV, DSR 다 비율로 묶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비싼 집을 살 때는 집값의 시세가 높아지니까 담보 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뭐 LTV 40%까지 50%까지 이렇게 묶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조건 6억이다. 정액으로 묶고 이제 이게 큰 차이인 건데 최근에 집값이 오른 그 트렌드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뭐 우리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강남 3구에서 먼저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포 성동으로 번졌는데 주로 그게 뭐 한 20억, 25억 뭐 이런 아파트들을 대출을 뭐 15억, 뭐 12억, 뭐 심하게 20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이 열기가 붙으면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비싼 집을 아주 많이 대출받아서 거래하는 게 늘면 느는 게 최근에 집값을 끌어올린 경향이다라고 보고 거기만 정밀하게 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금액을 끊어버리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20억짜리 집을 살 때 LTV 70%라면 14억까지 대출이 됐지만 소득만 된다면 이제는 6억으로 끊어버리면 나머지 8억의 현금이 차액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일단 이 뜨거운 과열된 수요를 잡자라는 목표로 설정된 전략인 것 같고 뭐 그게 왜 5억이 아니고 왜 7억이 아닌지를 묻는 것은 뭐 묻는 질문도 좀 무의미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좀 무의미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정액으로 묶었다. 그게 이제 이번에 굉장한 특징이고 그 취지는 그런 특정한 정밀 타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서영민 기자. 그 너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했느냐? 지난주 서울 주택 가격 주간 단위 동향을 보면 0.4% 평균적으로 0.4% 넘게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간 단위니까 곱하기 한 50 정도 해보시면 1년에 20% 오른다는 얘기. 평균이 서울 아파트 평균 20% 오른다는 거고 그리고 강남 주로 강남과 용산 이런 지역들 우리가 상급지라고 부르는 지역들 중심으로 올랐는데 물론 성수 지역도 상급지긴 합니다만 지난주에 성수의 주택 가격이 0.9% 올랐습니다. 1%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네, 이렇게 오르면 1년 되면은 50%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이 보기에 그간의 주택 가격 오름세가 한 4월부터 심상치 않아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에 이 기대감이 막 폭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서울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울에서 올랐다는 사실 이면에 우리가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는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면 주택 가격이 어땠느냐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고 5대 광역시도 마이너스입니다. 지난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서울만 이러는 겁니다. 그럼 왜 서울만 이러느냐? 될 것 같은 투자 대상이 될 만한 집이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오른다라는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보는 수요가 급증해 있었다. 그 상황이었다라고 이해하면 정부는 좀 다급해서 뭐라도 내야겠는데 근데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세금 정책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세금 정책이 당장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당장 효과를 내면서 세금 정책이 아닌 게 무엇이냐? 대출 정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시절에 공약으로 했던 게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과거에 그런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세금으로는 잡지 않되 대출 규제로 잡는 걸로 그 첫 번째 카드가 나왔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긴급 조치 같았다. 바로 내일부터 6억 이상 대출 금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로 시급했다고 봐야 될까? 앞에서 서영민 기자가 뭐 주간 상승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시급한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이걸 예를 들어서 발표는 오늘 하고 시행은 한 보름 뒤 뭐 은행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 그 한 보름 동안 다 몰려가서 막차 대출 다 받거든요. 우리가 오늘부터 시행된 3단계 DSR도 오늘부터 시행이 예고된다고 하니까 5월, 6월에 이른바 막차 대출, 막바지 대출 수요가 많았잖아요. 미리 대출을 많이 땡기자.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음 날부터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은행들에서 지금 비대면 대출을 막아놨는데 은행들도 이 대출 규제가 달라지면 대출 규제 달라진 사항들을 반영해서 은행 앱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꿀 시간조차 안 주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대출 다 막아놓고 대면 대출만 받고 있거든요. 일단 은행들이 그래서 뭐 앱
같은 것도 다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소비자 불편이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데 부작용이고요. 근데 그 부작용이 더 크냐? 아니면 이런 기술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행 기간을 한 달, 보름 텀을 줬을 때 그때 몰려가서 막바지 대출 받는 그 과열의 부작용이 더 크냐? 당연히 다음 날 시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거주 요건 같은 것들도 있고 마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시행하는 그런 규제처럼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다주택자들을 또 타겟팅하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 실거주 의무라는 게 사실 제가 잘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방식이었어요. 일단 갭 투자를 금지한다고 했고 재밌는 건 그 만약에 새 아파트를 받았을 때 이걸 전세로 마지막 잔금을 치르려고 할 수 있잖아요. 뭐 한 몇 년 정도 전세를 주고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 전세로 들어오는 분이 전세 재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금 대출까지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1주택자가 자기가 살려고 들어가는 집 지금 당장 살지 않을 거면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특히 전세 대출이라는 것이 정책 자금이든 일반적인 자금 대출이든 이게 주택 가격을 부풀어 올리는데 급격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걸 전세 자금은 사실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정부가 아니면 기관이 보증을 해주는 제품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이 자금 떼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잠깐 빌리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걸 그 세입자 들어갈 사람들은 뭐 더 많이 달라고 하면 더 줘도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줬었는데 이것도 확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만 줄이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도 줄여서 2중 3중의 차단 장치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유례가 없긴 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좀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유연옥님은 부작용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있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면 숨통을 조여서 시장을 죽이는 결과가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반대로 3911님은 이 정부 들어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규제입니다. 이렇게 또 잘했다 시급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 당장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혼란도 있고 물론 정부가 이야기한 거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라든지 1주택자에게는 불편은 없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서울집이라는 게 또 대출 없이는 또 사기가 힘들었고 6억 원으로 또 충분치 않은 집들도 많고 소득이 내가 충분해서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어서 DSR로도 내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6억 이상은 금지 이게 또 말이 되느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런데 뭐 통계를 찾아보면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뭐 10%도 안 된다, 뭐 한 자릿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대출도 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6억의 그렇죠.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만큼 고소득층이고 그러면 과연 뭐 저희 또 공영방송이니까 우리 미디어에서 주로 부동산 정책할 때 얘기를 할 때 2030 청년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렇게 미디어가 그려내는 뭐 영끌해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청년층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과연 해도 되느냐. 여기엔 좀 저도 의문이 남더라고요.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떠냐인데 사실 실수요라는 게 동일한 한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죠.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사서 실제로 들어가서 살려고 사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실수요자고. 네. 뭐 서울 외곽이나 뭐 보통 우리가 뭐 노도강 금광구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분도 실수요이기 때문에 다 실수요라는 정의자로는 실수요인데 이 두 사람이 과연 이 가격 시세에서 같은 위치에 있느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강푸른 기자 말했듯이 현재 지금까지 이 뜨거운 주택 시장에서 현재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을 뜯어보면 6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비율이 10% 혹은 그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90%의 대출 수요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6억까지는 되니까요. DSR과 LTV 기준만 본인이 만족시킨다면 과거도 대출이 나왔고 앞으로도 대출이 나옵니다. 달라지는 건 없고 다만 6억 이상 대출을 받을 분들이 이제 타격을 받는 건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나 뜯어보면 당연히 아주 비싼 집을 살려고 하니까 6억 이상의 돈이 필요했겠죠. 네. 그다음에 6억 이상 돈을 매달 갚아 나가려면 소득이 돼야 됩니다. 전형적으로 표현하자면
고소득 흑수저인 분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은 되지만 그리고 내가 뭐 한 달에 400, 500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당장 집에서 물려받을 뭐 증여나 상속으로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당겨가지고 강남이든 강남 초입이든 뭐 마포든 뭐 영등포든 성동이든 이런 좀 이른바 상급지라고 하는 곳으로 갈아타려고 했던 수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타격이 되죠. 그럼 그분들이 무슨 사회 악이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불편을 정부가 주고 규제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얻을 불편과 이렇게 끊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얻는 편이 결국 더하기 빼기를 해서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정부는 그러니까 그런 소수의 수요자들에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키는 게 우선이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어쩔 수 없는 정책의 우선순위. 네. 예. 정책은 언제나 수혜자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아니면 피해를 입는 계층으로 나눠지기 마련인데 일단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고소득 흑수저들의 이를테면 이게 사실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표현이 고소득 흑수저에게 굉장히 위협적이다. 아니면 앞으로 대출받기 어려워졌다. 상대적으로 불이익해졌다. 근데 얼음이 되겠죠. 앞으로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왜 정부가 이렇게 급격하게 정책을 했느냐.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건데 집값이 많이 오른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집값이 오를 때 이게 장기 대세 상승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래량을 봅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번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도 급등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안에 응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그걸 막았으니까 완전히 막았으니까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얼음이 될 겁니다. 근데 얼음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2018년, 19년에 바로 이랬고 이때 끝없이 대책을 냈는데 그때 어땠느냐. 물론 같은 대책은 아닙니다만 일단 얼음이 됩니다. 얼음이 됐다가 눈치를 보다가 틈새가 없는지 살펴보고 틈새가 있다면 그 틈새로 나갑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정책의 틈새는 뭘 거냐. 그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싶을 거냐는 겁니다. 부동산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당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이걸 투자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요. 자본의 힘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근데 자본의 힘이 지금 이 규제 상황에서 뭐가 가장 우리가 빠져나갈 틈새라고 보느냐. 6억 대출 받으면서 집값이 오를 것 같은 지역을 찾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억 받으면 10억을 버니까 10억을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6억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그래도 요 가격에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 어디 있느냐. 수도권의 조금 더 변두리 지역 아니면 서울의 외곽 지역 이런 지역으로 풍선처럼 투자 수요가 그쪽으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책으로 끝난다면. 그러니까 정부 고민은 일단은 얼음 시켜놨고 얼음 이후에 어떤 대책으로 이게 풍선이 되지 않게 하느냐. 요건데 근데 풍선 효과가 안 나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회의적이긴 합니다. 규제라는 거의 부작용은 그런 거니까요. 이게 사실 규제라는 게 또 영원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 또 거래량이 줄어들고 부작용이 더 커지면은 풀긴 풀죠. 예전에 15억 이상 주택에는 대출 전면 금지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풀렸듯이 그 이후에 또 시장은 또 다시 올라가고 이게 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잠깐 그럼 오늘 띄워주신 풍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에 또 신문을 보면 노도강 지역으로 문의가 몰려오고 있다. 이게 수도권 지역으로 또 이게 퍼지는 건 아니냐 이런 상승세가 이런 우려 반 혹은 그 지역에서는 또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언론에서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그 부동산 기사는 약간 플레이어성 기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사. 이런 걸 조장하는 기사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뭐 풍선 효과가 진짜 나는 건지 풍선 효과가 나기를 바라는 건지가 헷갈리는 기사들도 좀 많고요. 근데 과거 전례를 보면 일단 규제를 묶으면 한두 달은 다들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을 빠지는 역할까지 끌어낼 것인지 가격을 마이너스까지 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진정만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진정조차 안 되고 다시 달아올 것인지 이걸 좀 한두 달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풍선 효과가 당장 있다 없다를 좀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가장 이번에 6억으로 묶은 게 가장 기시감이 강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을 일괄 대출 안 해주면서 그때 확 식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단기적으로 묶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만 2019년, 20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때는 15억 이상을 일괄 대출 안 해주기도 했지만 그때는 고금리였어요. 그때는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0.5씩 올리는 0.75씩 올리는 해서 우리 기준금리가 거의 3%, 미국은 4%, 5%까지 갔던 상황에서 금리도 높고 대출도 묶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더 셌지만 지금은 다 아다시피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경기를 위해서도 금리를 내릴 확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대출은 묶었지만 금리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5억 이상 일괄 묶었으니까 그때 부동산 다 식었어. 이번에도 무조건 식을 거야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는 더 큰 칼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출은 묶었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이 두 가지 조합이 나와서 어떤 결과를 일어날지는 적어도 한두 달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네. 장상규 님이 20억, 30억짜리 대출은 의사들만 가능하죠. 또 은행들도 선호하고요. 특히 지방 의사들이 거의 강남구에 아파트 투자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지역에서는 전세로 살고 서울에다가 똘똘한 한 채 이른바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했다고 저도 듣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인 거죠. 다주택 규제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리고 있고 개개인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똘똘한 한 채는 어디에 있는 어떤 집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또 실거주는 아닙니다만 투자를 하는 건데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모이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 그래서 이런 대책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정말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정책적으로 이런 선택을 했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사석에서 김준범 기자나 주변의 친한 기자들이랑 그 6억 대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그래서 이걸로 잡을 수 있냐? 모두가 동의해요. 이걸로 못 잡는다. 그러니까 그럼 집값은 어떻게 잡을 수 있냐? 그러면 두 파로 나뉘죠. 집값은 못 잡는다. 물가 상승률 혹은 그거 이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파가 하나 있고 다른 한 파는 무한정 아주 많은 파격적인 공급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자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는 다른 방법은 수요가 이렇게 많으니 공급을 그만큼 늘려주면 되지 않느냐. 충격적인 파격적인 종류의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정부가 가진 땅을 해제해서라도 많이 지으면 분당급으로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 좋은 자리에. 그런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풀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되느냐.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산업이 있는 지역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없습니다. 네. 특히 젊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일하고 싶은 고소득이면서도 그 제조업이나 그런 육체 노동이 아닌 그런 종류의 직종이 서울이 아닌 곳에는 수도권이 아닌 곳에는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대학도 다 이제 서울로만 옵니다. 점점점 대학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고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면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당연하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적인 현상이고 이 현상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벌어지는 부동산값 폭등이든 물가 폭등이든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5극 3특 또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 이런 것도 만든다 하고 이건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하는 건데 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공급 대책도 나와야 하는 거고 정부가 그래서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마련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아무래도 또 이런 시장의 집값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 공급은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실적인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또 서울집을 원하는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말로는 서두른다고는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게 또 유지가 돼서 현실적으로 좀 공급이 늘게끔 서울 내에서 공급이 늘게끔 제도를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번에 또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재건축 이주비까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 재건축 그럼 속도가 더 늦어서 서울 내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다. 한쪽에서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뭐 당연히 그 재건축
이주비를 6억 원으로 묶고 이제 6월 27일 전에 모든 게 진행이 됐으면 네. 상관이 없고 6월 28일부터 앞으로 진행될 건 6억으로 묶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발목을 잡는 부분이 분명히 될 거고요. 사실 이제 지금은 마치 비유하면은 열이 펄펄 끓으니까 해열제를 먹은 수준이고 근본적으로 병의 치료는 방금 서현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뭐 수도권 집중 완화든 수도권에 정말 파격적인 뭐 공급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수요도 누르고 공급도 늘리는 혹은 수요 자체를 수도권에서 빼주는 이런 게 이제 묶여야 효과가 날 텐데 그러니까 내야겠죠. 근데 아직 현 정부는 공급을 하겠습니다. 세금 정책은 안 쓴다. 부동산 잡는데 공급을 많이 한다. 이 큰 선언만 해놨지. 아직 그 공급 대책에는 아직 안 나왔고 이거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 현재 모든 내각 중에 국토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만 현재 지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장 빨리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국토법무보고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신도시보다는 도심에 짓는 거를 더 고민해라라고 했다고 하니 근데 도심에 짓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안 지었습니까? 잘 안 지어지니까 안 지었던 거지. 그린벨트 문제도 있고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이 남마처럼 얽혀 있는 문제를 다 풀어서 공급책을 마련하기가 글쎄요. 한두 달 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우리가 생각에는. 참 단기적인 정책,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안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 그래도 쉽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지막으로 좀 하나 짚어야겠네요. 강훈필 님이 이 대출 규제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서울에만 살겠죠.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별다른 또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규제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가 문명국가인데. 다만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점점점 이렇게 내국인 대출 규제를 하면 할수록 외국인들의 주택을 사모으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은행에서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좀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면 좋겠다. 양도세 아니면 뭐 취득세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외국인만요? 취득세를 외국 자금이 들어와서 돈을 살 경우에 이게 외국에는 그런 전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취등록세는 뭐 살 때, 팔 때 이렇게 해서 뭐 집값의 한 40-50% 정도 물리게 한다고요. 사실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땅이라는 것이 안보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규제 못할 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만약에 혹시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산다면 많이 사는 게 수치로 확인된다면 그리고 그 수치로 확인된 얘기를 막아야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약간 그런 종류의 차원에서 정책을 써볼 수는 있지 않나. 근데 대출을 덜 준다. 외국은행도 그렇게 하라. 그건 안 될 겁니다. 이게 또 그래서 상호주의 그 나라가 규제하는 대로 우리도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 땅을 사는 걸 규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켠에서는 우리가 대출 못 받는 사이에 외국인들은 큰 레버리지를 써서 알짜 땅, 알짜 아파트들 사가고 있고 이게 또 기회의 상실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또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만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글자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상업 원전이자 이번에 처음으로 해체 작업이 시작되는 국내 1호 원전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상업 원전을 해체하게 되는 건요. 그래서 이걸 경험으로 바탕해서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품고 있는데요.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김경민님 갑자기 열쇠고리가 떠오르신다고 하고요. 김진희님 반지꼬리, 문꼬리 좋습니다. 이런 힌트들. 고금리에서 한 글자만 빼시면. 무슨 대금업자. 네 좋습니다. 4069님 자 다음번 이슈로 고고고 이렇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KBS 콩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별다방이라고도 부르는 그 커피 전문점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등장시켰다고요? 최근에 보셨나요? 어디 현장 가셔서? 꼭 그렇게 불러야 하나요? 그 회사 이름을 불러주면 안 되나요? 스타벅스인데 여기가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쓰는 게 7년 만이에요? 그전에는 종이 빨대도 등장시켰었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플라스틱 빨대가 스타벅스에 컴백한다는 기사는 봤고 기사 내용을 뜯어보면 전국의 모든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재도입하는 건 아니고 네. 한 200개 정도 매장, 뭐 노약자가 많다든지 자기들이 선정한 기준에 따라서 200개 정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이제 점진적으로 늘린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아직은 뭐 종이 빨대, 기존의 종이 빨대가 많은 건데 어쨌든 스타벅스가 커피업계 1위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죠. 사실 지금까지 종이 빨대를 거의 원칙적으로 일률적으로 썼던 곳은 거의 스타벅스가 유일했고 다른 커피 전문점들은 다 플라스틱 빨대 많이 써왔거든요. 그렇죠. 다 그 전문점마다 상징하는 그 브랜드 색깔의 빨대들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뭐 7년 전에는 당시 정부 정책에 이제 따라가면서 종이 빨대로 갔던 건데 그거를 다시 이제 컴백하는 건데 전형적인 이 일종의 빨대 논란, 빨대 전쟁의 혼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빨대가 환경에 좋으냐,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좋으냐, 종이컵이 환경에 좋으냐, 플라스틱 컵이 환경에 좋으냐 이 논쟁, 풀리지 않는 논쟁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답을 못 찾고 있다라는 혼선을 보여주는 거고 저는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진짜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이 너무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빨대 산업에 있는 공장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빨대 하다가 7년 전에 정부가 종이 빨대로 간다고 하니까 시설 다 뜯어 고쳐가지고 종이 빨대 만든 회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비자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종이 빨대가 환경에 해로운지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해로운지 과학자들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게 이제 한쪽을 정했으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펼치기 전에 과학적으로 다 입증을 해보고 이게 옳다 그르다를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정책을 시행하면 좋은데 일단 정책이 시행된 뒤에 그거 아니다. 이게 맞다 또 이래 놓으니까 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그 숫자를 개별 숫자만 보면 아주 정확하고 막 딱 떨어지는데 근데 이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플라스틱 빨대 왜 안 좋으냐 이거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뭐 먹은 거북이, 뭐 고래 이런 영상들 많이 보았고 이 심각한 해양 생물들에게 심각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게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네. 그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근데 종이 빨대로 바꾸고 나서 물론 종이 빨대는 녹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런 차원에서의 환경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종이 빨대는 탄소 배출의 측면에서 과연 플라스틱보다 나은가? 사실은 이건 조금 전문적인 얘기긴 하지만 플라스틱은 탄소를 플라스틱 안에 가둬놔요. 그 안에 탄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플라스틱을 가두는 효과가 있고 근데 종이 빨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물 처리도 해야 되고 뭐 화학 처리도 해야 되고 코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기에 탄소 배출이 더 많지 않느냐. 일부 과정에는 많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비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참 빨대 논란이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상징적인 단면이기도 한데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럼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를 봐야 하는 거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식당 그 테이블 위에 비닐 까는 집도 있고 또 한켠에서는 그게 생분해성이다. 잘 썩는 비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비닐봉투를 주면은 안 된다라는 정책도 펼쳐졌었고 또 한켠에서는 생분해성 비닐을 또 돈 주고 팔기도 하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빨대도 그렇고 뭐 비닐도 그렇고 어쨌든 일회용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품 중에서 뭐가 더 나을지를 선택하는 것보다 일회용품 자체를 아예 안 써야 된다. 그게 진정한 친환경이다. 그러니까 빨대를 아예 안 쓰는 것 아니면 저는 뭘 쓰냐면 그 인터넷 서점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그 빨래 그 알루미늄 뭐죠? 스테인리스로 된 빨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친환경일 것이고 뭐 비닐 뭐 봉투 같은 경우도 에코백 요새 많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개인 입장에서는 또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빨대를 만들었던 회사들은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거의 뭐 파산에 내몰렸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았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라고 해서 먼저 하는 사람이 손해고 끝까지 눈치를 봐야 한다. 또 이런 학습 효과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이제 정리할 때라고 봐요. 한쪽으로. 네. 뭐 방금 서영 기자 말한 것처럼 종이 빨대든 플라스틱 빨대든 뭐가 정말 진정한 친환경이냐가 모른다면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도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서 CO2 배출은 적다라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건 적다라고 하지만 또 반론이 뭐냐면 그렇긴 하지만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환경 파괴가 들어가느냐는 논란이 있지만 전기차가 미래다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도와 산업이 거기다 적응해서 가잖아요. 그럼 네.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해야죠. 정말 모르겠으면 한쪽을 뭐 동전 던지기로 정하든 뭘 하든 정해서 쭉 가야지 왔다 갔다 진보 정부 보수 정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비효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네. 이게 또 그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돼버리면은 또 판단을 그르치기도 하는데 이거는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요. ESG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또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E가 환경을 뜻하는 거고 이 우선순위는 요즘에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현장에서 봤을 때.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어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왜 빨대를 그걸로 바꿨을까?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빨대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8년 동안은 왜 했는가? 소비자들이 좋아하지만 우리의 브랜드 파워와 우리의 매출 신장 곡선을 보면 우리의 영향력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것을 ESG 지속 가능한 것을 권하는 것이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좋다였는데 지금은 왜 바꿨냐? 매출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ESG도 기업이 지속 가능할 때 지속 가능하다. 영구 2호님이 저희 한창 이제 토론했는데 딱 이렇게 결론 내주셨습니다. 빨대를 없애고 그냥 컵에 입 대고 마시면 되지 않나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KBS 서영민, 김준범, 강푸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정희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방법.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사이에서 잘못된 오해들도 많거든요. 천천히 나이 드는 방법. 정희원 박사와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